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의대생 구속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충격적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그 피해 여성이 치명상을 받아서 이 의대생이 이런 걸 다 알고 의학적 지식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일단 피해자를 부검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인이 흉기에 의한 출혈이었는데 네. 그런데 이 의대생이 흉기를 그냥 막무가내로 휘두른 게 아닌 것 같고 아예 급소를 작정하고 공격을 한 것이 아닌가.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의대생으로서의 그 의학 지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만큼 비난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최 씨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계획된 범행이라고 곧바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자진해서 시인을 하는 게 감형에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 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놀라운 부분은 너무 차분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한 것도 그렇고요. 통상 주장하는 신신미약 주장도 없고요. 계획 범죄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은 뭐 감형을 위해서 심신미약 주장도 하고 우발적 살인을 주장을 하는데 본인이 다 인정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작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이 사건의 특성상 본인이 이렇게 인정했다고 해서 그게 양형에서 감형의 요인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범죄의 잔혹성이라든가 계획성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이 감형에 있어서 참작 여지는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되돌려 생각해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일각에서 이번 사건이요. 과거에 벌어진 이 강남역 또 신당역 살인 사건과 유사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또 이런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강남역 사건 벌써 8년 전인데 그런데 이번 범죄 현장하고 가까이 있어요. 한 500m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피해자가 모르는 사람한테 공격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는 좀 그런 의미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신당역 사건은 좀 공통점이 많아 보이는 게 가해자가 피해자와 입사 동기고요. 그다음 그 가해자가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머리가 좋은 그런 전문직 예정자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번 가해자와 피해자는 중학교 동창 아니었습니까? 그다음에 이번 가해자가 의대생인데 아주 수능에서도 엄청난 점수를 받은 그런 의대생이다. 이런 정도의 공통점은 신당역 사건과는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앞선 리포트에서도 뭐 전해드렸지만 2차 가해 논란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가해자 최 씨는 물론이고 피해자의 신상까지도 일부에서 좀 공개가 되고 날아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신상 정보가 공개될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 그러니까 수능 만점의 의대생이라는 특정될 수 있는 정보가 최초로 나와버리면서 가해자의 정보가 바로 공개가 됐고요. 가해자 SNS에 가보니까 또 피해자와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정보까지 바로 그 유포가 됐고 지금 광범위하게 지금 퍼진 상태인데요. 이 문제는 이런 그 정보의 어떤 사적 정보, 피해자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에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마땅한 조치가 없습니다. 사후적으로 비방 목적이라든가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고 그래서 경찰은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지만 실제 범죄 혐의까지 입증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미 유포돼서 피해자 2차 피해가 확산된 후에 이런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법적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예방 조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이번에도 이 데이트 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교제 폭력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 이거는 좀 없을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데이트 범죄라고 하는 게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서로 굉장히 잘 아는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고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범행이 이루어진 다음에 합의가 종용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범이 일어날 가능성도 일반 다른 범죄보다 훨씬 높다라고 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의가 많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022년 7월에 데이트 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발의가 됐는데 그런데 그 법안이 아직까지도 상임위 그 심사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벌써 발의된 지 2년 가까이 됐는데 그렇게 심사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국회가 22대가 되면은 이 법안은 폐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21대 국회의 난모습이 아닌가, 민낯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법적 대안이 빨리 도입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정치 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이 선고된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다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일단은 검찰에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법원에서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뭔가요? 일단은 정치자금법하고 뇌물 사건 자체는 증거가 다 수집돼 있기 때문에 네. 이 사건에서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김용 부원장의 알리바이 문제로 이 위증 교사 사건이 또 별도로 제기돼 있습니다. 이 사건 관계인을 접촉할 경우에 진술이 왜곡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검찰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지금 구속 기한이 한 달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건 없이 나와서 접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느니 법원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 관련자에 대한 접촉을 금지하는 이 보석 조건을 붙임으로써 증거인멸 우려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김용 전 원장이 나오면서 조작 검찰이라고 비판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저도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치 검찰이 중대 범죄 피의자들의 뻔한 거짓말로 사건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왔다. 그다음에 조작 검찰들의 예. 범죄는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김용 씨가 주장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이거야말로 적반하장이고 천편일률적이에요. 무조건 무슨 일이 있으면 기승전 검찰 악마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김용 씨는요 검찰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법원을 비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심 법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7천만 원, 추징금 6억 7천만 원 나왔거든요. 네. 1심 법원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김용은 민간업자들과 장기간 유착한 부패 범죄를 저질렀다. 그다음에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그러면서도 반성하지 않는다. 게다가 이 재판 과정에서 1심 재판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등한테 위증을 하도록 했고 예. 허위 자료를 갖다 제출했고 그다음에 1심 때도 보석이 됐었거든요. 예. 그때 보석 조건이 뭐였냐면 사건 관계인과 만나지 말도록 하는 거였는데 그런데 간접적으로 접촉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1심에서 법정 구속을 한 이유가 보석을 취소한 거거든요. 왜 보석을 취소했느냐. 이와 같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데 좀 전에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소심에서의 그 구속 기간이 거의 만료가 됨에 따라서 보석이 이루어진 거지. 예. 김용 씨한테 어떻게 특별하게 풀어줄 만한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저런 모습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